네, 사실상 여러분들의 전공이 글로벌 무역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경제나 아니면 통상이나 아니면 경영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성을 제대로 정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신의 트렌드에 맞춰서 논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논문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그 석박사 유학생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생들의 유학생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경에는 한사연이라고 한중사회과학연구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대학원생들 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그 주제를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고 있고요. 상해나 절강성 안에서도 자체 대학원생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석사는 절강대에서 나왔고, 이제 박사는 인민대에서 나왔는데요. 석사는 절강대에서 나올 때, 그때 당시에도, 모임이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스터디에 합류를 하다 보면요. 어떤 면에서 좋으냐. 스스로 학습에 굉장한 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석사, 박사는요,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버틴다 하겠지만, 2년이 되고, 또 박사 같은 경우에는 박사 기간만 최소 4년에서 6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터디를 조직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원생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하여서 스스로 학습에 활력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모임에 가다 보면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이 정보 교환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 이제 석사를 졸업하기 위해서, 박사를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여러 정보들 외에도 실제로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임에 각 기관에, 정부 기관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이런 모임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에 지금 한국에서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바쁘고 또 이제 같이 만나는 그 사람들의 그 바운더리 자체가 워낙 달라서 그 대학원생들의 모임을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유학 생활이다 보니까 외롭거든요. 외롭고 좀 심심하고 그러다 보니 그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곳에 본인도 나오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굉장히 원하시고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다가가면 이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유학 생활 가운데 이렇게 만나면요, 그 지방색도 없고요, 텃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원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외로운 곳이기 때문에 이 유학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서로에게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정보도 서로 나누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향수병도 자연스럽게 방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석사생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과정까지만 할 분들은요, 박람회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역 박람회나 전시회들이 많습니다. 북경이나 상해 같은 곳에는. 그러면 여기를 이제 가서, 그 중국 기업 이제 부스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국 기업도 와서 있고, 뭐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와서 있는데, 본인이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통역이나 번역과 관련된 일이 필요로 한다면, 저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재직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파고 그런 데에서 자신을 이제 어필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그렇게 인연을 맺으면 거기서 일자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 시절에는 아무래도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나 통역 아르바이트가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박람회 참여를 통해 가지고 기업체들과 인맥을 형성할 수 있고 최신 트렌드도 파악이 가능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고 더 이어지게 되면 그쪽 기업으로 이제 취업이 스카우트 제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턴제도 활용인데요. 이거는 석사까지 염두를 하신 분이나 박사까지 염두하신 분이나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특히 박사까지 염두를 하고 계신 분들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여기에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북경 같은 곳에는요. 사실 상해보다는 북경이 더 자리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대사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키앱, 예, 그 다음에 각종 언론 신문사들의 대표분들이 다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키앱 외에도 이제 코트라도 있고요. 포스코 경영연구소도 있고 LG경영연구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뭐가 필요하냐면 최신의 이슈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번역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줄, 정리를 해줄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턴 제도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사실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그 자료들이 있어요. 특히나 키예프 같은 곳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쓸 때, 석사도 박사도 다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 논문을 쓸 때 필요한 자료들,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들어온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사분들이, 대표분들이 어떤 식으로 논문을 쓰면 좋다는 조언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턴으로 버는 돈은 굉장히 작습니다.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나마 키앱이 어느 정도 돈을 뭐 보고서 한 편당 거의 한 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주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보고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에 맞는 중국 친구를 사귀어 두는 것입니다. 졸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때 교수님들 5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중국어 그거를 다 받아 적어 정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발표를 하면서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중국인 후배들이 한 명씩 앉아 있는데 평소에 그 중국인 친구들과 잘 해놓으면 이 친구가 기꺼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평소에 수업 시간에 뭐 발표 수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과제가 주어진다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중국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국 친구 중에 굉장히 활발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중국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친구들이 막상 이렇게 보면 워낙 바빠서 주변에 지인들이 많아가지고 도움을 못 받을 경우가 있고요.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데 굉장히 진국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살뜰하게 또 살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친구를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중국 정부의 장학금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 장학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 장학금,
그리고 공자학원 장학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 장학금은요, 다시 A형과 B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장학금은요, 각 지방별로, 그러니까 북경시, 상해시, 절강송 이런 식으로 다 각각 시에서 주는 또 장학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학원이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공자학원에서 주는 장학금 역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 장학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을 보면요. 이 A형은요, 한국 학생 사이에서의 경쟁입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죠. 매년 25명에서 35명 정도 지원을 하고요. 주관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합격에 대해서 비교적 좀 빨리 그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한 가지 이제 특징은 뭐냐면 대학을 3지망까지 제출을 할 수가 있지만 최종 대학은 중국 정부가 결정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반해서 B형은 어떻게 되냐면요. 개별 대학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역시 3개 대학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개별 대학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각각 대학에 지원을 하는 전 세계에 지원하는 지원생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A형이 낫겠습니까? B형이 낫겠습니까? 그렇죠? A형이 낫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제 B형도 보면 전 세계 대학 학생들과 그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한 편에 속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 외에는 뭐 미국 학생도 있고 일본 학생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유럽권 학생들도 있지만 비교적 한국 학생들이 우수한 편이라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경쟁률이 훨씬 더 치열하겠구나 어떤 이런 생각은 굳이는 안 가져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B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 대학을 지원을 하는 거인 만큼 대학마다 그 마감 기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요. 장학금 수혜 결과가 이제 그 7월에서 8월 이렇게 나오고 마감은 늦어도 4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 수혜 결과가 좀 늦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학교에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 장학금 합격, 불합격 이렇게로 나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는 합격을 했는데 이제 장학금은 불합격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두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A형을 좀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단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이고, 그리고 장학금 확정이 좀 빨리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B형처럼 대학마다 마감 기한을 스스로 체크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A형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방정부 장학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정부 장학금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정부 장학금하고는 별도로 이제 각 성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북경에 있는 인민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인민대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북경시 장학금 그에 맞는 그 서류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 학생들만 경쟁하는 게 아니죠. 예, 당연히 전 세계의 유학 온 학생들하고 다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인민대학교 학생하고만 경쟁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유학생들이 다 경쟁을 하는 체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자학원 장학금 볼게요. 자, 공자학원 장학금은 이제 그 한국대학 부속 공자학원, 그 다음에 서울공자 아카데미, HSK 한국사무국, 이제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는가, 그거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공자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느냐. 이제 그 경력자를 우대를 하고요. 그리고 공자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뭐라 될까요? 뭐 말하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러한 대회들이 있을 때 거기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든지 했을 때 우대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자학원 장학금을 받은 후에 이제 학기별로 이제 기준을 통과해야지 장학금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점을 몇 학점, 그 성적을 몇 점 이상, 뭐 B학점 이상, 이라든지 뭐 이러한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기준이 통과되어야 이제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어교육 전공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교육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외 뭐 한어교육 이런 전공은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어는 중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어느 좀 이름이 없는 대학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장학금은 이제 CSC, 이제 중국 기금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A형, B형 모두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을 마쳐야 되는데, 그 해당 사이트를 여기 링크 주소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절강대, 그다음 북경대 여기에 장학금 신청 안내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장학금 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부 장학금 이제 A, B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제 공자 장학금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학비, 생활비, 보험료를 지급을 해주고요. 지방정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각 성시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다 달라서 그걸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강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3만 위안을 그냥 일시적으로 해서 지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알아서 하고 이제 보험료도 알아서 해라. 기숙사비도 알아서 해라 이거고, 이제 상해시 같은 경우에는 A형, B형이 또 나뉘는데, A형은 이제 기숙사비, 그 다음에 생활비를 보조를 해주는 거, B형은 이제 학비하고 보험료만 주는 이제 시스템인데, 이제 정부장학금 AB하고 이제 공자장학금 같은 경우에 학비, 생활비, 이제 보험료 해가지고 이제 기숙사비는 없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형을 보면요. 이제 모집 시기가 매년 12월에서 1월입니다. 중국은 대학이 언제부터 개강이죠? 그죠? 9월부터 개강이거든요. 여러분들 3월부터 개강이어서 12월, 1월 사이에 공지가 업로드됩니다. 절대 아니고요. 9월에 개강인데 이제 12월, 1월 사이에 공지를 업로드를 하고 2월 초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프로세스가 빨리 진행이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학기간이 이제 석사 같은 경우에 2, 3년, 이제 박사 같은 경우에 3, 4년, 이렇게 되고요. 예, 해당 기간 안에, 그 커리큘럼 기간 안에 졸업 논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제 졸업을 연장하게 될 가능성,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추가적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 장학금이 더 연장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장학기간 더 연장해서 지급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제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3, 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경대가 4년이고, 기본이 4년은 채워야 그 다음에 졸업한다는 거죠. 인민대는 3년이었다 이제 4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년일 경우에는 이제 2배까지 6년 안에 졸업을 해야 되고요. 이제 4년일 경우에는 학제가 4년일 경우에는 2배까지, 그래서 8년 안에는 반드시 졸업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해야지 8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냥 퇴학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예, 자, 선발 인원은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이제 수혜 장학금은 이제 학비, 생활비, 그 다음에 의료보험 이렇게 됩니다. 기숙사는 이제 대학별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기숙사비가 다르겠죠. 그리고 항공료는 개인 부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석사과정은 월 3,000위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5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달에. 제가 이제 유학을 했던 그때 당시에는 석사가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제 2014년 12월까지 중국에 있다가 이제 졸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8년 전 얘기입니다. 석사는 1,700위안이었고요. 박사는 2,000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사 과정이 월 3,000위안인 것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이제 첨부를 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지원 마감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여기에 합격을 했던 학생의 그 스펙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그 스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학과 성적은 이제 학점 평균 GPA로 여러분 GPA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점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80% 이상의 경우, 그 다음에 HSK 같은 경우에는 5급으로 210점 이상, 실제로 합격자 대부분은 이제 6급을 소지를 하고 있고요. 5급의 이제 고득점 합격자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영어 성적을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일 경우에 우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의 졸업한 그 학과하고 비슷하고 동일한 학과로 지원을 해야지, 그래야지 뽑힐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합격한 학생의 그 스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SK 6급이고요. 그 다음에 토익 같은 경우는 940이었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1급, 고급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점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학업 계획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